안녕하세요. 예,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아주대 병원에서 계속 코로나 대응을 하고 계신데 요즘 상황은 좀 어떠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원래 내분비내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내분비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호르몬을 다루는 그런 내과의 분야고, 질환으로 얘기하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이런 병들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임상의사인데, 예,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병원 안에서 그런 코로나 대응팀을 꾸리고 이렇게 쭉 지금 벌써 2년 이상 지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활동을 해왔고, 예, 최근에는 아주 이번 달에는 이제 대학병원들이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 병상을 더 확대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아주 중한 환자, 인공호흡기를 해야 된다든지 폐렴이 굉장히 심한 이런 분들, 이제 당연히 그 전문성이 있는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주로 진료를 했는데, 병상을 이제 더 확대하다 보니까 그분들만 갖고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또 내과 의사들이 진료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번에 2월 달에 그런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해서 그런 경험도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장기 대응과 자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고 계신 서울 시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초기부터 그 코로나 팬데믹 책도 번역하시고 코로나19 백신 책도 같이 제작하시고 하시면서 코로나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응해 오신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3년 차에 접어드신 소회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이제 에,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저는 의사고 의대를 나왔으니까 학생 때부터 배우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기억해 보시면 사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10년 전쯤에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억에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 메르스 중동 호흡기 감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런 사스코브2, 그러니까 사스와 유사한데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유행을 지금 맞이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예 2월 첫 주에 2020년 2월 첫 주에 외국 여행을 다녀올 가족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뒤로 그냥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선언되고 지금까지 2년 이상, 3년 차, 온 국민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갈지 사실은 상상은 못했죠. 상상은 못했는데 계속 그 당시부터 이제 나왔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행이 파도를 넘듯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거다. 과거 스페인 독감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 3년, 4년 하다가 이렇게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어떤 분도 다 에이 설마 잠깐 고생하고 끝나겠지, 다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아도 이렇게 몇 차례 지금 4차, 5차 이렇게 유행이 계속 파도를 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마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올해는 뭔가가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경험한 게 이제 신종플루가 처음이었고 이런 음. 감염성을 가진 게 그 다음이 사스, 메르스, 이번에 이제 코로나인데 사실 처음 마스크를 낄 때만 해도 한 6개월 고생하면 전처럼 좀 금방 좋아지겠지, 마스크 없이 살겠지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올해에는 정말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기쁜 소식으로 시민분들을 또 만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4차, 5차 넘어가면서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진자 10만을 앞두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보건학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 정부 당국이 알아야 될 이슈, 해야 되는 것들, 혹은 시민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 이슈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문자가 이렇게 날라오는 걸 보니까 오늘 3만 6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죠. 근데 이제, 어, 그전에는 뭐 100명만 나와도 굉장히 놀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대구나 이런 데 갑자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발생할 때 굉장히 당황했고 굉장히 패닉 상태였는데 그게 지나가고 잦아들었다가 규모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지죠. 몇백 명대 하다가 몇천 명대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만 명, 예, 지금은 이제 3만 명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오미크론 유행은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더 높은 수치로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3만 명 얘기하고 있지만 일주일마다 계속 그 수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4만 명, 5만 명, 10만 명, 예, 그 이상도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보건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질문에 뭐 아주 그 과학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의사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거냐, 대처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과학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비과학적인 정보, 뭐 쉽게 표현하면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솔깃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누구한테서 이제 카톡 문자 메시지로 뭔가 온 정보를 클릭해 보면 뭐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무슨 기사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왜냐하면 금방 10만 명 얘기하셨지만 오늘 3만 명, 3만 6천 명이라는 뉴스를 접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침에 문자를 통해서 막 그런 속보들을 보셨을 텐데 너무 막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과거에 봤던 숫자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5천 명, 만 명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3만 명이 넘어가 버리면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 5만 명, 심지어 10만 명이라고 될 건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판단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미크론이 굉장히 그렇게 확산세가 빠르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델타에 비해서는 한 뭐 네다섯 배 더 확산이 잘 되는 것 같다. 전파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숫자가 갑자기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에 가장 세다고 하는 델타에 비해서 병독성, 소위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한 작게는 20%, 많게는 한 30% 정도로 약하다.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그 중에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 안심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될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좋겠다. 그런 건데 이제 확진자라는 숫자만 너무 그냥 이렇게 꽂혀 있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는 얘기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정부의 통계를 발표하는 것도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수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고 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중증으로 가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이 얼마나 그런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의료 시설에 여력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 사실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충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렇게 막 불안하고 두려워만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그런 시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뉴스들을 조금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코로나 하면 떼놓을 수 없이 붙는 단어들 중에 기저질환, 망성질환,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더 위험하다, 혹시 치명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갖게 됐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정부 차원에서 혹은 시민분들이 자기 셀프 케어를 하시는 과정 중에 망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이나 취약성들이 더 드러냈다 하는 것들도 좀 있었을까요? 처음에 2020년 초기 2월달, 3월달 너무 사실은 두려웠죠. 시작하자마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막 엄청나게 생기고 그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뭐 다른 저희 병원에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후송할 수밖에 없고 뭐 집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분도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이태리 뉴스 뭐 당연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외래 환자 수가 순간적으로 확 줄었죠. 네, 무서우니까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질 못하고 사실 만성질환 환자들은 대개 이제 약을 먹고 있게 되는데 그 약이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갑자기 중단돼 버리면 예를 들면 당뇨병, 고혈압 이런 약물들이 콜레스테롤 이런 약물들 또는 뭐 심장 보호 약물 이런 약물들이 갑자기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도 무서우니까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고 특히 노인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몇 달은 굉장히 다들 기저질환자 이렇게 만성질환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 병원에 가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들도 이제 생겨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이제 그런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은 전화로 진료를 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이런 시스템 체계도 갖추면서 조금 그렇게 진료를 해주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마스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 얘기는 너무 그 당시만 해도 기억해 보시면 마스크가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는데 왜 한국만 그렇게 마스크를 강요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억해 보면 마스크 대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너무 공감대가 잘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꽤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게 그래도 지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가 가장 많았죠. 뭐 돌아다니기 힘들고 무섭고 이제 당뇨 환자들 제가 보는 당뇨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뇨 환자는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는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 외래 찾아오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마스크가 다 그런 걸 막아줄 테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서 가볍게 공원을 산책하는 거나 뭐 이렇게 뭐 천변을 뛰는 거나 이런 운동은 하셔도 된다. 실내 운동,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뭐 헬스클럽이나 이런 실내 체육시설 이건 뭐 그 당시 사실은 막기도 했지만 그런 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 야외에서 활동하는 건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운동도 하시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서우면 집 안에서라도 운동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당뇨 환자를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그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의 영향으로 되게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나빠지는 상황이 나빠지는 환자들이 사실 꽤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어쨌든 이 상황이 이제 종료되는 건 당장에 종료되는 건 아니니까 슬기롭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 하는 걸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큰 이슈는 뭐였는지 기억해 보시면 백신이죠. 예, 2020년 1년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언제 이게 사라지냐, 언제 잦아드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지냈다면 2021년도 2월부터 우리가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백신이 빨리 안 들어오냐,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없냐, 뭐 별별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렇게 또 1년이 흘러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또 백신을 잘 맞은 분들이 없잖아요. 많이 맞은 분들이 없는데 그때 또 이제 뉴스를 보면 백신 맞고 사고 나는 거, 뭐 중증 질환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뉴스가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환자들을 괴롭힌 거죠. 어, 뭐 오늘 누가 사망을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당뇨가 있었다더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 그러면 당장의 환자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당뇨가 있는데 백신 맞아도 되나요? 뭐 이렇게 사실 이 뉴스의 경중을 생각해 보면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확률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확률이고 혹시 내가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생기는 중증 또는 사망의 위험은 훨씬 큰 거거든요. 수십 배 큰 건데 그걸 균형 있게 바라보질 못하고 백신을 맞았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너무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진료실에 찾아올 때마다 백신 맞았냐고 당신은 맞아야 되는 대상인데 꼭 맞아야 되는 나이도 그렇지 뭐 당뇨도 있지 심장병도 있지 않냐 그러면 꼭 맞아야 되는 대상인데 맞으셨냐고 그 얘기를 항상 물어봤어요. 혈당 관리보다는
작년 1년 동안에는 그게 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 그런 작업들이 1년 동안 해왔던 결과물이 아마 이렇게 예, 백신 슬기롭게 백신도 잘 맞으셨고 또 다른 나라보다 아주 유행이 그렇게 크게 확산되고 큰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2년 이상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당뇨 고위험군 환자가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호흡기 내과가 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선에 같이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코로나 초기에는 외래 취소, 연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리가 안 되시니까 그거보다 이 수치 관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라,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가고 이제 하다 보니 했었고 저희 그때 저희 주치 선생님도 그래도 등산을 꼬박꼬박 가라. 마스크 끼고 가면 된다. 막 이렇게 하셔서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막 유행이 돌고 할 때는 이제 정말 집 밖을 나가기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취약한데 예, 예. 내가 혹시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왜 사실 가족들도 누가 양성 나오는데 누군 양성이고 누군 또 음성이고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가 더 위험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셀프 케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가족한테도 듣기도 하고 작년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상담하러 나가고 하면 이제 병원 가기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에는 백신의 효과인 것 같기도 한데 병원 가기 두렵다 이런 얘기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사회적으로도 좀 어떤 활동이 사실 계속 줄어들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공원 산책하는 거 말고는 사실 다들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이제 마스크 끼고 산책하는 거, 등산하는 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집에 돌아가서 큰 문제 없다더라. 열심히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팅창을 또 보니까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으니 이제 파악하기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확진자가 많아져서 외부 활동이 점점 줄어드네요. 이런 공감이 확실히 좀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셀프 케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수님의 저 방법은? 개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직장이 있는데 직장은 안 나갈 수가 없고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막 그래서 유행이 막 확산될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은 뭐 어쩌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또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스, 메르스, 아까 신종플루 얘기도 했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그러면 앞으로 뭐 5년 안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다 모든 걸 잊고 살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 속에서 뭘 고쳐야 할 거냐, 뭘 수정해서 다음을 대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재택근무의 여건,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은 나가는 건데, 가급적이면 직장 안에서도 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죠. 예,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사람을 접촉하는 걸 최소화하는 것. 사실, 저녁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그런 거 이제 좋아하고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가고, 많은 것들이
사람 만나는 일, 회의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한 것이고, 그것이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뭔가 대책, 대응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들었던 그런 소식들 중에는 마스크 잘 끼고 손 씻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 뭐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나를 지키는 방법이 또 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교수님께서 당뇨로 굉장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뇨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당뇨가 요즘은 소아당뇨도 많이 급증했었고 한 1, 2년 전에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좀 나이대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젊은 세대들도 당뇨가 많고 특히 이게 젊은 세대를 넘어서 아동으로도 내려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노인, 장년, 소아 이런 군들이 코로나 위험성에는 좀 어떤 영향이 더 다르게 미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제가 내분비내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염 질환,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한 것도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 중증으로 가고 사망을 하게 되는 소위 치명률을 생각을 해보면 그 연관성에 있어서 나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치명률이 낮아졌어요. 처음 2020년 막 난리가 났을 때는 어, 유럽, 심지어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10% 사망하고 뭐 이런 일까지도 생겼죠. 근데 지금은 치명률이 0.7%, 0.8%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0.7%니까 1%도 안 돼?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 그럼 뭐 그렇게 위험한 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80대 나이가 되면 여전히 14%가 돌아가셔요. 10명 중에 1명 이상, 한두 명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이 때 되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70대 또는 80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걸리면 10명 중에 2명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전히. 70대 같은 경우는 4% 치명률이 있다고 그러고 60대 같은 경우는 1% 치명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이 나이는 70대인데 당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평균적인 치명률이 4%인데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0대 내 부모가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10%, 15%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실 위험이. 예. 꽤 높네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니까. 내가 뭐 내가 집에서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안타깝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누구 뭐 무슨 고관 대작 뭐 부자 가난한 관계없이 이렇게 바이러스는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바이러스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환자분이 아무리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구도 안 만나고 할 것 같아도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느냐. 그래도 시장도 갈 거 아니냐. 엘리베이터도 탈 거 아니냐.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감염될지 알 수 없는데, 당뇨 환자는 그만큼 위험성,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고 치명률도 높기 때문에 꼭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고, 그래서 맞게 하는데, 항상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백신을 못 맞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스가 너무 예, 백신 맞고 70대 뭐 남자가 뭐 예, 사망했다. 아.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내 부모도 당뇨가 있고 70대인데 내 부모가 혹시 백신 맞고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절대 백신 맞고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신이 갖고 있는 부작용의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1명, 뭐 이런 식의 10만 명 중에 10명, 이렇게 드문 부작용이에요. 근데 백신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10%의 확률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하고 10만 명에 1명하고는 그걸 경중을 이게 비교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작지만 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백신의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백신을 못 맞게 하는데 사실 백신을 안 맞으면 면역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잖아요. 면역을 얻는 방법은 감염이 돼서 면역을 얻든지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얻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덜커덩 걸리면 예, 10%의 확률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코로나라는 게 당장 한 몇 달 하면 끝이 보이는 예, 그야말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싸움이라면 그래, 그 3개월 내가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거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공격해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때마다 지금처럼 대응할 거냐는 거죠. 예. 교수님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이제 항체가 생겨서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지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돈을 내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생겼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비형 간염 항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접종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 입사하면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항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비형 간염 접종 네. 안 했냐? 그래서 나 접종 다 했다. 근데 항체가 없냐? 그래서 없다. 이런 경우 안 생겼을 확률이 있다. 맞았음에도 라고 하는데 그럼 혹시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 이런 항체가 생겼는지를 좀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2차, 3차 접종을 통해서 자연 항체가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고 작년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팬데믹, 대유행 사태가 아니면 그런 접근이 사실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형 간염 예방 주사를 3번 이렇게 맞아야지. 맞아요. 뭐 한 달 후에 한 번 더 맞고 뭐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 이렇게 차례 맞았던 것 같아요. 3번인가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맞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유행 사태가 아닐 때 접근하는 방식인 거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코로나에 대량으로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막 융단 폭격하듯이 백신을 쫙 맞게 하고 사실 사후에 판단하는 건데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유행, 소위 확진자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소그룹으로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아니죠.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게 백신 주사를 하고 일정 간격으로 항체 검사나 면역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는지 뭐 어느 정도의 양으로 생성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기억해 보시면 뉴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항체가 올라왔는데 항체가가 몇 달 지나니까 떨어지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소수지만
샘플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변화, 이 양상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백신 맞은 사람 모든 사람한테 항체 검사를 시켜가지고 이후에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거냐 하기는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고 유행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유행의 상황을 봐가면서 주사를 한 번 더 맞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걸 결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는 2차 접종을 하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처음에는 6개월 후에 맞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5개월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에 3개월로 지금 단축됐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5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나라고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처럼 3개월 있다 3개월이 되면 맞자라고 한 건데 3개월을 선택한 것과 5개월을 선택한 거는 정책적으로 그 나라가 선택한 거지만 왜 그러면 3개월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항체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보니까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항체가도 떨어지고 그때부터 소위 돌파 감염,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막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행이 확산되는 시점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나라는 좀 가능하면 우리나라처럼 백신의 수용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가능하면 좀 빨리 맞자. 빨리 맞아서 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뭐 어떤 정책을 막 얘기해도 너무 백신을 안 맞으니까 안타깝게도 그냥 5개월 안에 좀 제발 맞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접근하는 것 같고, 지금 3차 접종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몇 퍼센트가 했나요?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85%가 했다고 그래요. 그 밑에 연령대는 아직 조금 3차 접종은 좀 주저하고 있기는 한데 뭐 이번 달 지나면 뭐 18세에서 뭐 50세 요 연령대도 꽤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 세 번째 접종조차도 또 역시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항체가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진짜 또 4차 접종을 3개월 후에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항체는 계속 그렇게 좀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또 하시냐면 백신이 효과가 없다. 왜 효과 없는 걸 나한테 자꾸 맞으라고 하느냐. 지금 오미크론 백신 맞은 사람 3차까지 맞았는데도 걸리지 않느냐. 효과 없다. 그런데 그거는 한쪽 면만 보는 거고 실제로 중증 환자가 생기는 비율. 그러니까 결국은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 전혀 뭐 문제될 게 너무 없죠. 좋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중증으로 분명히 간다는 거거든요. 특히 연령이 많거나 또는 질환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미크론이라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병원도 보니까 이제 한동안 환자가 이렇게 굉장히 줄었는데 이번 주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환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중증으로 진행돼서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늘어나는 게 이게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이 오미크론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병동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누군가에게는 몇 퍼센트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늘어날까. 델타처럼은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심하게 고생할 거고 때로는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뭐 이럴 거니까 백신은 꼭 맞아야 되겠다. 네,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댓글에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3차 접종 나오니까 이제 N차 접종이 결국 아니냐. 이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맞게 돼야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3차 접종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의 댓글에서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끝물을 맞아야겠다. 예, 예. 최대한 끝물에 맞아야 다음 4차 넘어갈 때 나는 또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좀 최대한 뭐 5개월, 6개월 그 사이에 맞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얘기를 듣다 보니까 3개월 차에 가장 항체가 떨어지고 어떤 감염이 들어올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 꼭 3개월 차에 최대한 맞을 수 있다면 맞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주 똑똑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내 개인을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3차 접종을 샷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깝게도 내가 매개가 돼서 내 부모님한테도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 사실 그랬는데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잘못된다 그러면 나는 평생을 두고 아마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젊은 분들도 아,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 물론 젊은 사람도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나를 보호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내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우리 뉴스에 안 나오니까 사실 다들 관심이 없지만 내가 걸렸는데 내 직장 동료한테 전파를 했어요. 내 직장 동료의 부모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한 3일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걸리고 내 친구의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역시 나는 친구에게 얼마나 평생을 두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도 맞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 백신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 정말 그 더 두려움에 살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 기회가 됐는데 괜히 안 맞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생각 밖에 예상 밖에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정말 큰 충격이고 예, 상처가 될 겁니다, 사실. 맞아요. 교수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제 주변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막 엄청 3천, 5천 이럴 때에도 그러니까 제 지인의 지인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다른 나라 이야기 같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안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독립해서 살고 있는 동생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저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 동생의 안도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 다행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백신을 맞고 이후에 좀 그 2차 접종하기 전에 걸렸어요. 그 끝물쯤에. 그래서 아, 너무 다행이다.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나와 산 게, 뭐, 그때 이제 다 외부 안 나가고 집에서만 다행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여서 나 때문에 누가 확진이 되거나 감염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동생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확진자가 돼서 나만 아프고 끝나면 젊으니까 또 사실 젊은 친구들은 가볍게 경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또 가족이나 또 주변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두려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댓글 중에 3차 접종 맞고 너무 아파서 고생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근데 3차 제가 그 선제 대상자 군 친구들이 많아요. 병원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3차 맞고 굉장히 유독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주사인데 3차가 더 아픈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통계는 그러니까 이상 반응을 보고한 통계에는 3차 접종이 훨씬 적은데 그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일부는 1차 접종에서 너무 고생이 심했던 분은 2차 접종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는 2차 접종까지 했는데 너무 고생하신 분은 3차 접종을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숫자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만한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3차 접종에서 이상 반응 보고한 퍼센트가 작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이제 별일 없이 지나간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1, 2차 때는 괜찮았는데 3차 때 막 개고생을 했다 뭐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 이런 분들은 이제 같더라고요. 막 스피크아웃 하는 거죠. 야, 맞아요, 난 맞아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 3차 맞고 죽는 줄 알았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3차 접종이 훨씬 더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어쨌든 주사제가 동일 용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죠. 예.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좀 원래 아팠던 분들은 이제 1차냐 2차냐 3차를 떠나서 계속 아프신 것 같고 1, 2차 때 괜찮으셨던 분들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 당뇨로도 유명하시지만 또 비만 학회 이사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만 해도 그 다니던 헬스장이 이제 폐업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폐업 전에는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시 배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제 가지 못하게 체육관을 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운동량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 만나면서 뭐 좀 돌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여행 가면 좀 걷고 이랬는데 좀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확장되고 단계도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하면서 좀 외부 활동이 진짜 줄어들고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마른 비만이 되더라고요.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는. 그래서 다들 만나면 살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혹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비만 인구도 좀 늘었을까요? 예, 비만 인구가 늘었다는 통계 그 보고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 비만 학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베이도 해보고 또 실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통계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금방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제약되고 뭐 운동 시설도 이제 폐쇄되고 이런 이슈도 있지만 먹는 거의 내용도 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간편식 뭐 사다가 집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것 또는 밀키트가 많이 예, 유행했잖아요. 배달 음식, 예, 주문해서 이렇게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건강식은 아닌 것들이 많아져요. 예, 건강식은 아닌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활동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당연히 비만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비만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뭐 성인 비만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당뇨 관리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당뇨에 결국은 비만이 당뇨로 이어진다라는 건 너무 이게 명백한 사실이니까 특히 아이들의 비만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 가서는 나이가 들어서 성인기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장에 눈에 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만성 질환들은 10년, 20년 굉장히 오래 걸쳐서 누적된 결과물로 이제 병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장기간에 앞으로 이제 먼 훗날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죠. 말씀 주신 거 보면 이제 비만도 이제 합병증 당뇨가 올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비만이랑 당뇨가 유난히 좀 합병증이 많은 질환이다 이런 느낌이 많기는 해요. 왜 당뇨도 계속 포도당이 어쨌든 혈액에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합병증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런 비만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또 다른 합병증으로 더 많이 이완되시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체중이 는다, 그러면 이제 합병증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뭐 공식처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단기간에, 이 2, 3년 단기간에 그게 무슨
갑자기 큰일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관리 혈당 관리뿐만 아니고 이 당뇨가 사실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질환과 달라서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먹는 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 요 센터에서도 추구하는 바지만 사람들의 심리, 이 먹는 거는 얼마나 그 만족감, 행복감을 일으키는 이게 것과 굉장히 연관돼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뭐 친구와 가족과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건 얼마나 큰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거를 절제해야 되고 먹는 걸 조절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당뇨 환자한테는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은 의사 지시대로 뭐 약을 잘 먹고 이렇게 하면 뭐 잘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비교적 그런 거에 비해서 당뇨는 스스로의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약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먹는 거를 관리해야 되는 요것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들 있죠. 저희 가족을 보니까 과일도 이게 하나를 다 못 먹고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먹더라고요. 그 네. 과일에 당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또 사실 당뇨나 비만 있으신 분들도 음식 관리, 자기 관리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고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2, 3년이 큰 영향을 명확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긴 어렵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 오늘 말씀 주신 집에서라도 운동하는 거, 음식 관리를 조금 더 하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이런 것들로 나를 지키는 방법들을 잘 해내야 2, 3년의 여파가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게 오미크론 지금 질문이 그런 것도 있는데 오미크론이 당뇨를 더 힘들게 할까요? 뭐 이런 건데 네네. 당뇨 환자, 그러니까 오미크론 갖고 연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당뇨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더 그런 문제가 이제 심해지는 건데 감염성 질환에 굉장히 취약해요, 당뇨 환자가. 그래서 당뇨 환자가 생기는 합병증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저희가 당뇨 환자들한테 예를 들면 가을마다 인플루엔자 백신도 꼭 맞으라고 얘기하거든요. 폐렴 예방 접종도 꼭 하시라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고령이면데다가 당뇨가 있으면 그런 감염성 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잘 걸린다는 얘기죠.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중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사망 통계를 이렇게 쭉 트렌드를 보면 폐렴이라고 하는 게 사망 원인으로 잡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인구 고령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일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당뇨라는 병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걸 거고 당연히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아무리 오미크론이 약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당뇨병 환자가 오미크론에 걸리면 중증화율은 훨씬 높을 거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관리를 당뇨 환자는 적어도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과 처음 시작할 때 이 1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질문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제가 교수님께 당뇨나 비만 관련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교수님 놓아드려야 된다니 너무 슬프네요. 네, 마지막 끝으로 이렇게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간 다음에 좀 걱정되시는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걱정되는 것들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나 시 당국에게 좀 당부하고 싶거나 안내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벌써 그러게요. 한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렸는데 그 자살 예방센터에 와서 당뇨병 얘기를 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 여기 사실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때 심리 지원단을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정말 지자체가 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저를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게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으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거고 또 너무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슬기롭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사실 이렇게 슬기롭게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잘 했고, 백신 맞는 것도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쩌면 이 오미크론 파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마지막에 이 파도는 평소의 파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숫자에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수치가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큰 파고를 만난 거가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내 혼자 뭔가를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자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하면 이번에 이 아마 2달, 3달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2달, 3달을 잘 우리가 이겨내면 그다음 여름은 뭔가 굉장히 희망적인 여름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긴 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말고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게 나를 챙길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나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저는 이만 교수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